양 박사님 의상 보니까 오늘 주제가 하와이 인태 사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셔츠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하와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군 관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있어야 살죠. 예. 오, 이게 뭐지? 예. 뭔가 우수수 막 떨어지는 네. 적기 비싼 게 막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기도 한데 나 쏴대는 걸 좋아해요.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실 아이템입니다. K방산의 또 다른 매우 경사스러운 소식인데요. 대공방어 라인업에서 마지막 포즈를 완성하는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된 한국형 CIWS-2의 전력화가 카운트다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6월 26일 LIG 넥스원의 이제 구미하우스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차세대 시위즈2와 관련된 체계 조립동, 네. 근접 전개 전시장, 제3레이더 체계 시험장을 한꺼번에 완공을 해서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생산하는 걸 넘어서 무기 체계를 이제 통합적으로 시험하고 그다음에 실전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가 된 그런 시설이라고 하고요. 적의 대함, 순항 미사일, 항공기, 고속 침투정 등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최첨단 장비를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WIS, 그러니까 Close-in Weapon System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 해군도 운영 중인 미국 레이시온사의 페일렁스나 네덜란드 탈레스의 골키퍼가 바로 이 CWIS 1에 해당하고요. 이 CWIS 1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산화하면서도 탐지 속도, 추적 능력, 화력을 모두 개선한 것이 CWIS-2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참고로 이 LIG 넥스원은 네덜란드 탈레스하고 협력을 해서 골키퍼 창정비 사업을 하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시위즈2의 상세 설계 단계는 2022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시제품으로 2025년 5월에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완료를 했고요. 이건 이제 장비의 전자파 방출 그리고 외부의 전자파에 대한 내성을 다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최초 운영 시험 평가를 하고 2027년에는 운용하게 될 함정에 직접 탑재를 해서 후속 운영 시험 평가를 마치면 그때부터 전력화가 되는 일정이고요. 시위즈2는 개발 완료 후에 충남함을 포함한 울산급 배치 3 호위함 6척 그리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등에 우선 탑재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자료 영상에서 잠시 이 시위즈2의 위력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차별화된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시위즈 이것의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게 우리 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일렁스와 그다음에 골키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위즈 1에 해당하는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중에 우리 해군은 네덜란드 탈레스의 골키퍼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골키퍼는 2021년부터 생산이 완전히 중단돼서 더 이상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고요. 기존의 무기 부품도 사실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제 높아지고 전력 공백의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양대 산맥이었는데 한쪽이 그냥 소위 지지쳤다. 그러니까 뭐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쪽이 펠렁스가 완전히 소위 꿀 빠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거 아닙니까? 독점 그렇죠. 죄송합니다. 꿀 빠는 시장을 독점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막 그냥 높인 겁니다. 이게 원래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독점하는 상황이 되면은 독점적 공급자가
이게 시장을 전행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페일런스는 암속 또는 음속이 조금 넘는 미사일에 이렇게 대응 가능한 이런 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 북한이 마하 2 정도 이상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위협을 지금 가해오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능 개선과 국산화 이거 모두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짱인 게 없어? 부족해? 그럼 바로 만들어버리는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그냥 창조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럼 어떤 최첨단 기술들이 거기에 적용이 됐을까요? 일단 시리즈 1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탐지 속도와 네. 추적 정확도가 특징인데, 기존에 이제 회전식 기계식 레이더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엔 당연히 A사 레이더가 상부와 동서남북 내면 총 5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그 A사 레이더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 그 결과 골키퍼와 비교 시에는 1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우와. 360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예. 10배도 아니고 1000배. 이거 맞죠? 이거 과장 아니죠? 이거 우리끼리 해서 막 일자 아니죠? 맞습니다. 1000배. 예. 네, 그리고 또 펠랑스와 비교해도 시리즈 2에 최적화된 형상으로 신규 개발된 30mm 게틀링포가 탑재가 됐는데, 이거는 펠랑스에 사용된 20mm M61A1 게틀링포보다 당연히 훨씬 강력하고요. 또 분당 4,200발의 발사 속도로 아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네. 유효 사거리는 대함 미사일 기준으로 2km, 수상 표적 기준으로는 최대 12km나 됩니다. 멋지네요. 아, 장군대 아까 북한의 초음속 2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방어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커버가 되는 겁니까? 네, 그게 항상 좀 문제였는데, 네. 이번 이 30mm 게틀링포는 기존의 20mm 포보다 훨씬 더 높은 포구 에너지 그리고 발사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 아,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그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중에 SWIR, 그러니까 Short Wavelength Infrared니까 단파장 적외선이거든요. 네. 이 단파장 적외선 카메라가 우리 핵은 최초로 장착이 됐습니다. 카메라요? 네. 그 미사일을 막 보면서 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서? 뭐 사수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수가 보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겠죠. 뭐 자동으로 돼 있겠지만은 적외선 센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영역의 적외선 빛을 그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모르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네. 적외선도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뭐 근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특히 예, 뭐 많이들 이 드신 원적외선은 우리가 좋아하죠. 뭐 몸이 좋아지는 느낌 나오는 게 원적외선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단파장 적외선이라는 거는 근적외선보다는 약간 파장이 깁니다. 그리고 적외선 대역 중에 이제 파장의 길이가 1.4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를 말하는데, 왜 이걸 쓰느냐?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이거보다 파장이 이제 짧기 때문에 안개, 수증기 입자, 연기 입자 이런 거하고 충돌을 해요. 빛이 충돌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단파장 적외선 이런 거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수증기 입자나 먼지 입자를 타고 넘습니다. 입자보다 파장이 크니까요. 네. 타고 넘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잘 보여요. 간섭이 조금 더 뭐 초월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예. 간섭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투과를 하기 때문에 잘 보이고, 또 물체가 가진 고유의 스펙트럼도 탐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나 야간, 지금 야간에는 이제 그 열을 감지를 하는 거니까 네. 또 잘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표적을 관찰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함정에선 더 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우리 핵은 최초로 탑재가 됐다고요? 네, 뭐 세계 최초는 아니고, 우리 핵은 최초.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한 거고, 그리고 이 SWIR 카메라는 뭐 산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방향이 많고요. 왜 우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켜면은 깜깜한 데서도 얼굴 인식이 되잖아요. 그쵸. 완전히 빛이 없지 않은 한 웬만해서는 되거든요. 이게 그겁니까? 예, 이게? 이게 거기 쓴 거예요? 적외선을 쏴요. 네. 여는 순간에 밤에는 우리 눈에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적외선을 쏴서 얼굴을 반사시켜서 네. 읽어내는 겁니다. 비슷한 기술이죠. 그렇군요. 이게 여기 쓰는 거군요. 네, 그 외에도 뭐 의료 영상, 산업 검사 장비, 보안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야간 시야 확보, 또 항공 뭐 위성 관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용이해서 첨단 산업 분야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앞서서 그 12주 그 센터가 구미라고 하셨잖아요. 구미. 예.
근데 구미는 이게 내륙이지 않습니까? 예. 내륙에 함정의 최후 방어수단인 이 시비즈 이 센터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실내 테스트라고 또 뭐 바닷가에서 또 실전 테스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게 말이 되냐 싶어가지고 내용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뭡니까? 없으면 만든다. 아, 그렇죠. 이게 기본이네. 부족해. 우리는 이게 만들어요, 우리 그냥. 예. 그게 클래스 아닙니까? 체급이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함 요동을 이제 그 흉내를 내는 함 요동 모의 장치, 소위 심모션 시뮬레이터 이거를 만들어서 지상에서 인공 태풍을 만듭니다. 그럼 이 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렇죠. 걸 구현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함정이 이제 거친 파도 위에서 겪는 복합적 흔들림을 지상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장치는 세계 지상기구 WMO가 분류한 해상 상태 총 10단계 중에서 5단계 이상인 즉 태풍이 부는 수준의 격렬한 파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시리즈 2는 이 장치 위에서 쉴 새 없이 피칭, 그러니까 앞뒤 흔들림, 그다음에 롤링, 좌우 흔들림을 겪으면서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안정화 성능을 검증받습니다. 예. 예. 그 5단계 이상이면은 그 파고가 2.5에서 4m. 2.5에서 4m면 이게 얼마 전에 안타깝습니다. 그 뭐 쓰나미 3m 경보가 뭐 일본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구현이 된다. 와, 예. 그러면 이게 표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미에서 어디 잘못 쐈다가 이게 구미 거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장을 보면 그 건너편인 낙동강 너머에 70m 높이의 비콘 타워가 우뚝 솟아 있는데요. 네. 이 타워가 시리즈 2를 향해서 가상의 모의 표적 신호를 발사합니다. 그럼 이 신호는 실제 대함 미사일이나 드론이 뿜어내는 레이더 반사 특성을 그대로 모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리즈에 탑재된 최첨단 레이저 레이더가 이 모의 표적 신호를 정확히 탐지하고 식별하는 거죠. 예. 테스트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하는 건데요. 함 요동 모의 장치 위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시리즈 2가 비콘 타워에서 날아오는 가상의 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그야말로 좀 궁극의 시뮬레이션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은 레이더빔 안정화, 그다음에 광학전자 추적 장비, EOTS의 안정화, 그다음에 함포 구동부의 안정화 등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능의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뭔가 조짐이 좋은 게 이제 양산 시설을 준공하고 아직 개발 중인데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출 문의가 벌써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 LIG 넥스원이 지난 5월에 마덱스 2025 전시회에서 공개한 시리즈 2 체계에 대해서 외신들이 그동안 미국 펠랑스가 독점하던 시리즈 시장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네, 외신도 왠지 반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 기사 내용에. 독점은 다 싫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그 UAE하고 시리즈 2에 관한 실무적인 대화가 이미 여러 차례 오갔다고 하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홍해 일대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고 그래서 중동 정세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지금 다시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위협은 탄도미사일, 순항범주의 대항 미사일 사용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자폭형 무인 수상정 그리고 군집 드론에 의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운영 중인 펠랑스나 골키퍼는 일종의 철갑탄인 관통탄만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전의 새로운 위협에는 좀 대응하기 어렵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리즈 2의 라이벌로 거론되는 거는 또다시 등장하는 튀르키예. 예. 네, 요즘 라이벌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아셀산의 신형 시리즈인데 이게 또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필리핀 초기함 1번 함인 미겔 말바르함에 작년에 탑재가 됐어요. 그렇군요. 좀 미묘한 상황이죠. 이거 조금만 이게 우리가 빨랐으면 아니면 조금만 저게 늦었으면 우리께 가는 건데. 예, 그런데 예. 기관포 발사 속도가 느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이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그 중동 국가의 함정을 잘 방어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도 개발 중인 우리나라에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 문의가 정말 딱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자폭형 무인 수상정 잡을 수 있습니까? 군집 드론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일 텐데 한국형 CV조2 이거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까? 그거 못할 건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당연히 되죠. 뭐 이렇게 답변 나오겠죠. 예. 앞으로 이제 가능하게 할 계획인데 CV주2가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전방 분산탄, 어헤드라고 불리는 요 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헤드가 Advanced Hit Efficiency and Destruction. 그래서 요게 소위 말해서 드론을 잡는 스마트 산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전방 분산탄은요. 전방 표적에 수십 개의 자탄을 그것도 원심력에 의해서 방사형으로 퍼뜨려서 탄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드론, 무인수상정 이거에 아주 특화된 스마트 산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폭형 무인수상정이 뭐 다가온다? 그야말로 벌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군집 드론이 날라온다? 그럼 역시 탄을 흩뿌리면서 군집 드론 전체를 제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 분산탄은요, 풍산이 이미 기술력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풍산에서 개발하는 전방 분산탄 이게 이제 이 탄 사이즈가 이제 39 × 173mm가 되는데, 요게 이제 1.5g짜리 텅스텐 자탄 135개가 1초도 안 돼서 폭발해서 60m까지 원형으로 확산이 됩니다. 얘가 자탄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찌르르륵 이제 이게 135개구나. 예. 원형으로 쫙 돌리면서 이제 뿌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니까 더 방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캐치가 쉽겠죠, 확실히. 예. 특히 이 자탄이 텅스텐 소재인데 부술이 아니라 원통형 필렛을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쭉 긴 그렇죠. 막대기 넣어놨죠. 막대기. 예. 그래서 이 플라스틱과 복합재로 구성된 드론 정도는 그냥 스쳐도 그냥 바로 사망입니다. 예. 이 전방 분산탄, 이거 말로만 들어도 진짜 좀 짜릿하거든요. 이거 개발 완료된 겁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 확보돼 있고 예, 여기도 뭐 이게 모형인지 뭐 목업인지 몰라 다 있네요, 하여튼 이게. 예. 지금은 이제 개조 개량하는 단계로 또 가고 있는데 예. 현재 확보된 기술, 현재 만들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미리 신관의 정보를 이제 장입을 해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대 사거리 80%에서 신관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세 가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사전에 지정된 구역에서 작동하도록 고정 시한 정보를 넣어놓은 거죠. 뭐 어느 거리까지 가면 자동으로 터지게 미리 이제 입력을 해놓는 건데. 이 방식이 생산 공장에서 미리 신관의 폭발 사거리를 입력해서 대량으로 양산하기에 좋고, 신관 장치가 없는 일반 무기 체계에도 이 포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기관체에서 발사만 하면은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최적의 설계로 알려져 있는데, 단점도 있죠. 역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거리가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는 좀 어렵겠군요. 네, 그 표적, 고정. 그 처음에 이제 다 결정한 상태에서 쏘는 거니까 표적 대응 거리에 대한 말씀대로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군집 드론이 다양한 공격으로 패턴을 할 때 여기에 일일이 방어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표적의 사거리에 따라서 장전되기 전에 바로바로 폭발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맞게. 더 이상 이제 포탄이라고 말하기도 좀 미안한 뭐 그런 첨단 장비가 되는데. 진짜 멋진데요. 전방 분산탄 이름도 뭔가 느낌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시한 장입형 전방 분산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개조 개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표적의 초속을 측정해서 정확한 폭발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표적이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거리 오차까지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미사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예, 완전 전천후 이거 웬만하면 이거 다 걸리겠습니다, 뭐든. 네. 그리고 또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전방 분산탄의 저지력에 사실은 한계가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퍼지다 보니까 세진 않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중 급탄 장치를 이제 적용할 예정인데, 한마디로 CV주2에서 두 가지 탄을 쓸 수 있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네, 하나는 지금 전방 분산탄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MPDS 미사일 관통탄 또는 FMPDS 관통 파편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운동 에너지로 갖다 박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탄이잖아요.
MPDS는 이제 관통 파괴하는 일반적인 미사일 관통탄이고 FMPDS는 fin stabilized라고 해서 핀이 달리는 거죠. 회열 파편을 발생시켜서 파괴하는 그런 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리즈 2는 여러 가지 포탄을 상황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중급 탄이면 사실 그 뭐 게임에서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뭐 스나이퍼 총 하나에다가 산탄총이나 소총 같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바다에서만 쓰긴 아깝죠. 이게 육지에서도 진짜 필요한 그 장비, 무기 체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위 이제 지상형 시위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2021년 8월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할 때 철수하는 미군을 향해서 최소 5발 이상의 로켓탄이 이렇게 날아들었는데 요거를 센츄리온 C램이라는 장비가 막아내요.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형 시위즈2 사업에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센츄리온 C램은 뭐 다름 아니라 그 페일런스를 지상으로 올려놓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램 이게 뭐냐면 이제 카운터, 로켓, 아틸러리 앤 모타. 또 이름 그대로 로켓, 복사포, 박격포 등 이 투사체를 요격하는 장비를 이제 C램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나오는 요 이미지가 지난 2월 개최된 DSK 드론쇼 코리아 2025에서 처음 공개된 K920 트랙터 차량과 트레일러 플랫폼에 통합된 지상형 시위즈2의 그래픽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그 군집 드론과 미사일, 방사포, 대량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 지상형 시위즈2를 수도권 방호 최후의 방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마치 아이언 돔과 같은 그런 장비를 우리 군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LAMD라고 해서 그 로우 알티튜드 미사일 디펜스 이제 이걸 1, 2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또 바로 이 시위즈2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철통같이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북한 드론이 이제 우리 서울 시내 상공을 휘젓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우리 군은 단거리 자주대공포인 이제 비호 복합 등 기존의 지상 대공 방어 체계를 가동하려고 했지만은 이거 약간 좀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다 보니 나온 것이 이 시위즈2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그 레이저 요격 체계 천광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상형의 경우 당연히 뭐 해상과 다르게 뭐 설계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다시 단일면 회전형 레이더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일단은. 그건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뭔가 다운그레이드 같지만 해상에서는 사실 어디서 적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거의 100% 북쪽에서 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횡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으면 앞만 봐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옆에 포대가 또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그리고 지상형은 아무래도 대형 전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일러로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탄 적재함을 추가로 개발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이 탄 적재량은 560발에서 1126발 정도. 그리고 탄 저장 상자의 형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상형도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일단 수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중동에 완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땅도 넓고 사막 뭐 이제 다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중동?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 해상형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해상형은 이거 팔려면은 당연히 배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해상형. 해상형 사세요. 근데 저희 배가 없는데 배가 조그만데요. 이거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상형이 훨씬 더 시장이 넓죠. 아니 당장 우리만 생각해봐도요. 지금 이제 구형 그 M61 그 발칸포 그거에 바탕한 대공 포대들이 이제 어딘지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내 이렇게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이런 그 시위즈 2로 해가지고 바꿔서 한다? 그럼 방어가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부터 바꿔야죠. 사실 뭐 중동도 중요하게 있어. 그렇죠. 우리부터 바꿔야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어디냐면 우리 그 되게 취약한 시설 중에 하나가 원전 이런 데 방어를 위해서 이런 거 갖다 놓고 있으면 만약에 뭐 드론이든 뭐든 이상한 걸로 공격해 들어오면 이걸로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야말로 다양한 테러의 위협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여전히 후티 반군 막 드론하고 미사일 날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요 이 지상형 시위즈 2 안 살 이유가 없죠. 그쪽도 뭐가 날아오는데 거의 방향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 이렇게 뭐 A사가 아니어도 충분할 것도 같습니다. 해군 함정의 최후보로 시위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시위즈의 조상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위기의 바다 위에서 함정을 지켜낸 기상천외한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이건 뭔가요? 거대한 빨대 같기도 비눗방울 같기도 한 이 물건. 설마 장난감? 사진 속 기묘한 물건은 알고 보면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의 무기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은밀한 물건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독일군에 포위된 30만 명의 연합군 병력을 프랑스 북부 됭케르크 해안에서 영국 본토로 탈출시키자는 대규모 긴급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명 됭케르크 철수작전. 병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 영국의 수많은 함정뿐만 아닌 어선까지 목숨을 걸고 바다를 오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영국 해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바닷속에 조용히 잠복해 있던 독일의 자기 감응 기뢰였습니다. 이 기뢰는 철제 선체가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목표물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폭발하는 방식이었죠. 당시로선 기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사전에 제거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 감응 기뢰는 해상작전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하나로 영국 해군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캐나다 출신의 화학자 찰스 구디브.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요. 배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배 외부에 전자석 코일을 설치해 배가 내뿜는 자기장과 정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생성, 자기장 자체를 상쇄해버리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겁니다. 이 기술이 실전에 적용되자 이전까지 독일 기뢰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영국 함정들이 무사히 작전 해역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성과에 영국 해군은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통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발상이다. 그렇게 찰스 구디브를 주도로 한 전례 없는 조직 DMWD, 잡다한 무기 개발 부서가 탄생된 겁니다. 영국은 심지어 이색무기, 괴짜 무기를 만들도록 장려하기까지 했는데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잡다한 무기 개발 부서의 관심사는 함정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전시 영국은 대부분의 물자와 병력을 바다를 통해 수송해야 했고 이때 해상 상선은 곧 전쟁을 버티게 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연히 독일 공군의 1차 타깃은 이 상선들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급히 상선에 대공포를 배치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대공포 화약도 탄약도 전부 턱없이 부족하네.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DMWD는 또다시 생각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걸로 갑시다. 그리고 찰스 구디브는 조용히 한 회사를 찾아가는데요. 당시 공기압 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던 홀먼 브라더스라는 영국의 공구회사였죠. 이 회사는 자동차 바퀴를 조일 때 쓰는 공기 압력을 활용한 장비를 다루던 곳이었는데요. 구디브는 이 기술을 바로 무기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공기요. 그냥 바람으로 쏘면 되잖아요? 다소 황당한 그의 제안에 바로 화약 없이 오로지 공기의 압력만으로 수류탄을 발사하는 무기가 탄생했는데요. 쇠파이프 끝에 공기 압축기를 연결하고
그 안에 수류탄을 넣은 뒤 레버를 당기면 압축된 공기가 터져나오며 수류탄을 하늘 끝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였죠. 이때 사용된 화약은 밀즈 수류탄이었는데요. 레버를 당기면 신관이 작동을 시작하고 약 3.5초 뒤 180m 상공에서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즉, 발사 고도는 공기 압력으로 폭발 타이밍은 수류탄 내부 신관이 책임지는 방식. 두 기술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공중 폭발이라는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전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 조준 장치도 조악하고 사거리도 짧고 겉보기엔 장난감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무기가 뜻밖의 성과를 냅니다. 당시 독일 공군은 상선을 공격할 때 폭탄을 정확히 떨어뜨리기 위해 초저공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고도가 바로 홀먼 발사기의 유효 사거리였던 것이죠. 상선을 향해 바짝 붙어 돌진하던 독일 전투기 앞에 갑자기 펑펑 연달아 터지는 수류탄과 검은 연기들이 시야를 가리자 조종사들은 무슨 고성능 대공포라도 숨겨져 있나 라며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공기로 쏜 수류탄이었을 뿐인데도 심리적으로는 훌륭한 억제 효과를 냈던 것이죠. 이후엔 고압 증기를 활용한 고급 버전까지 개발돼 심지어 구축 함에까지 탑재되었고, 심지어 처칠 총리도 함정 시찰 중 이 무기를 보고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4,500문 이상이 제작되어 영국 전역의 함정에 보급되었고, 홀먼 발사기는 공기로도 전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상징이 됐습니다. 이후로도 잡다한 무기 개발부는 함정을 지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상륙하는 독일군 벙커로 들어가 터지는 기상천외한 바퀴부터 죽은 쥐의 몸속에 소형 폭탄을 넣어 독일 함정의 보일러실이나 탄약고 등에 몰래 던져두는 무기도 개발됐습니다. 무기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잡다한 무기 개발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홀먼 발사기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초기 시험장에서 첫 발을 쐈는데 압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10m도 안 날아가서 떨어졌다고 해요. 오, 이거 오발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예. 네. 근데 수류탄이 불발이었다. 예, 여기서 터졌으면 뭐 그냥. 오발이 불발이다. 이건 정말 그 다행인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가 않았고, 네. 어쨌든 날아가는 건 봤으니까 계속 개발을 하자. 뭐 당장 급하니까 저런 거라도 쓰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전시니까 결국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개한 그 쥐폭탄이나 독일군 벙커로 이제 굴러가서 이제 터지는 바퀴까지 상상력 자체에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이런 기발한 상상력의 과학이 더해졌을 때 사실 정말 무서운 무기가 탄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MWD는 그 쓸모없는 상상은 없다라는 걸 증명해준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전쟁이 되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역시 약간 좀 정신이 좀 독특한 분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누구든 다 필요하다. 예. 예, 모두가 다 필요하다. 예. 총력전이니까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 시비드2 관련 기술은 뭐 여러 기술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뭐 비오복합 또는 뭐 천호 이렇게 뭐 그 대공포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필요한 기술만 이렇게 좀 접목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군에 이제 수백 대씩 배치되어 있는 비호복합이나 천호 여기에 쓰는 기관총의 탄을 이런 종류로 채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방분산탄.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방분산탄을 갖다가 물론 구경은 뭐 30mm가 아니라 뭐 다른 구경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거에 맞게 규격에 맞게 딱 생산을 해가지고 해서 제공을 한다. 그리고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꼭 뭐 비호복합이나 이제 천호 말고도 40mm 포를 활용하는 우리 K21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탄을 쓰면서 대공 임무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방분산탄 운영을 위해서는 이 사통 장치가 얼만큼 정밀하냐 이게 핵심이 되는데 시위즈2에서 이미
복잡한 사격 통제 장치하고 탄도 예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좀 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기술을 뭐 비호복합, 천호, 뭐 기타 다른 장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되드론 임무 수행 능력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확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경쟁을 확보하면 또 이제 우리 또 이 국제 방산 시간 나가서 이제 K 방산 얘기할 게 거리가 하나 더 느는 거죠. 야,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된다라고 하면서. 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예. 탄이 하나 업그레이드했을 뿐인데 예.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좀 엄청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어쨌거나 이렇게 시스템이 또 공유되면은 예.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방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의미가 좀 큰데요. 동일한 무기, 탄, 사격 통제 체계를 육군, 해군이 같이 공용으로 이제 사용하면은 뭐 연구 개발 비용 이것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정비, 훈련 요거 관련된 비용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탄 규격하고 교리 통일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전력 운용의 그 유연성도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서로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쓰고 같이 쓰고 예.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남인가 육해공이에요. 예. 심지어 이렇게 뭐 사관학교를 같이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최대한 이렇게 같이 쓰고 덩치를 늘려주면은 그만큼 가격도 내려가고 운영도 쉬워지고 그리고 더 팔아서 더 규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 선순환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군이 2024년 작년 12월에 수도 서울 상공을 방어하고 있는 모 빌딩 GOP의 레이저 대공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 저희가 본게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지상형 시위저2 그리고 레이저 대공 무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말에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소형 드론과 또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상 고정형 블록 1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를 했는데 레이저 무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회 발사 비용이 뭐 2,000원 이런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저렴해서 전기만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번 얘기했던 제한들이 있죠. 한 지점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따라가줘야 된다. 조사를 하면서 네. 쫓아가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속이나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미사일들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죠. 아직은. 또 레이저 대공 무기는 현재로선 적 드론을 한 대씩만 격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집 드론 방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파워가 떨어진다. 그런 공격적인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예를 들어 산악이나 뭐 나무 이파리 뒤에 있다? 이러면 포탄은 그냥 뚫고 가지만 나무 이파리를 레이저는 나무 이파리부터 태우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걸 제거해야 되겠군요. 하나씩 태우고 지나가는데 이게 오히려 포탄보다 불리한 면이 있죠. 그렇겠는데요. 예, 그런 게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표적에 도달한 레이저는 현저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근데 오히려 시위즈2의 경우에는 이제 30mm 회전식 기관포가 분당 4,200발씩 쏠 수가 있고 또 계속 얘기 나온 그 전방 분산탄 이거를 분당 4,200발로 발사하게 되면 이쪽이 사실은 드론에 특히 군집 드론의 포화 공격을 맞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방 분산탄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시위즈2에 적용하게 되면 교전 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이 정확하게 명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산탄이니까. 그래서 목표에서 어느 정도 빗맞아도 되거든요. 분산도가 더 높아도 되고 빗맞아도 되고 그러니까 사거리가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전방 분산탄을 사용하면 3,000m, 4,000m 거리에서도 적을 요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론의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지고 적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레이저에 비해서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사실 지상에 있는 시설이나 핵심 시설에는 반드시 지상형 시위즈2를 개발해 설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잠깐 말을 좀 덧붙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에는 당연하게 시리즈2가 답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요. 언제나 파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 파편이 주변 민가에 떨어지면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산탄이라서 위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서울 시내 같은 데 대공 위협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기관총을 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민가에 떨어졌다거나 심지어 그거의 파편에 사람이 죽는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리즈 2를 설치를 하고도 평시에 막 이렇게 활용하기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일단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원래 대공 무기 체계를 발사를 하고 이제 떨구려고 하면은요, 그쪽 일대는 전부 다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제 대피를 한 상태가 돼야지 요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북한 이 드론을 요격하지 못했던 게 이게, 야, 이걸 굳이 이 서울 시민들을 전부 대피를 시키고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자,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게 대피를 안 시키는 상태에서라도 뭔가 교전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려면은 결국은 이 레이저 무기를 일단 그 성능과 상관없이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상 고정형 블록 1 레이저 대공 무기 그러니까 청광이죠. 이제 이거를 요구 배치한 것도 결국 2차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즉 그 적 항공기, 추락하는 항공기 그것 말고는 2차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채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형 그 시리즈 2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우려되지 않는 곳, 뭐 DMZ라든가 뭐 아니면 은폐 뭐 기타 우리 주요한 시설 옆에 좀 이렇게 요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독점 시장에 도전한 한국형 시리즈 2, 세계 군사 강국들도 드론 대응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수출 시장에서도 역대급 쾌거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특성에 굉장히 맞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대공방어를 한다는 건 뭐 ICBM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의 대공방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잘 만들고 또 똑같은 필요가 있는 곳들에 수출이 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온 대로 시장 상황도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좀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레이저도 열심히 만들어서 레이저도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수출하고, 네. 이런 쪽으로 이 대공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사실 이제 되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공 임무가 특히 뭐 항공기를 제외하고 이제 지상이나 해상에 있는 세력들에게 사실 제일 그 높은 수준의 그 요구가 되는 게 대공 시스템인데, 이거를 그래서 뭐 사실 막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비싼 요격용 미사일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떠냐면, 저쪽 요격용 미사일을 쏴. 그럼 저 요격용 미사일을 속이는 디코이를 쏴야지. 그러면서 그 요격용 미사일을 전부 다 이렇게 소진시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격을 가하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막 서로 창과방패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 포탄을 사용하는 방식의 이런 체계를 쓴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접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장비를 그것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요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게 한다. 사실 뭐 이게 뭐 다른 게 AI 무기체계가 이런 게 AI 무기체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기를 탄탄한 무기체계들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 K방산이 반드시 나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IWS 시리즈 2 그리고 전방 분산탄 짱입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지니TV, K팬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전방 분산탄 이거 진짜 쏴대는 거, 이거 실제로 보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근데 옛날부터 시중 영화 보면요, 대공군은 아무리 쏴도 절대 안 맞잖아요. 나를 쫓아가는데 또 약간 늦죠. 또 옆으로 다 비껴가고 총알만 낭비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맞을 수가 없어. 4,200번